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단 5초 만에 통과하는 마법의 여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 여권 한 장이 가진 놀라운 힘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진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2023년 10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정말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이슬람권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프랑스로 넘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국제 촬영팀의 한국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고 팀원 12명과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서류를 꺼내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고요.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이집트 부부가 서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랍어로 뭔가를 계속 당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자 서류, 호텔 예약 확인서, 귀국 항공권, 은행 잔고 증명서까지. 정말 많은 서류들이었죠. 그때 제 뒤에 있던 독일 촬영 감독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도 유럽 입국할 때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요.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줄은 조금씩 움직였지만 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10명 중 한두 명은 옆으로 빠져나가 별도 심사를 받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저도 은근히 긴장이 됐어요. 만약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촬영 일정이 꼬일 수도 있었거든요. 공항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터키어와 영어가 섞여 있어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위기로 짐작하건대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는 내용 같았어요. 실제로 심사관들의 표정도 평소보다 더 경직돼 보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저는 여권을 꺼내 들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대한민국 여권 유효기간 5년 남음, 비자 페이지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여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 붉은색 여권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앞 이집트 부부의 차례가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심사대로 다가갔고 아내는 한 발짝 뒤에서 기다렸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됐죠. 목적이 뭐냐? 얼마나 머물 거냐? 어디에 숙박할 거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지만 심사관의 톤은 날카로웠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하면서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호텔 바우처를 보여주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건네고 귀국 항공권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심사관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계속 확인했고 동료 심사관을 불러 상의하기도 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슬슬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부부는 옆에 있는 별도 심사실로 안내됐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저한테도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촬영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일정도 빡빡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청년이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는데 유학생인 것 같았어요. 그도 역시 많은 서류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입학허가서, 장학금 증명서, 숙소 계약서 등등. 하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청년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어요. 심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되묻기도 했고 대답도 더듬거렸습니다. 그럴수록 심사관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요. 결국 그 청년도 15분 가까이 심사를 받은 뒤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건 아닐까?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죠. 옆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파키스탄 가족은 거의 20분 동안 심사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노인은 결국 입국이 거부당했어요. 그 노인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국경이라는 건 단순한 선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고 누군가에게는 증명해야 할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곧 제 차례가 될 거였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손짓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여권을 건네면서 저는 속으로 준비했던 대답들을 되뇌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후반 작업을 할 거라는 것,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는 것, 파리의 호텔을 예약했다는 것.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표지를 한번 보고는 바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진 페이지를 확인하고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마주친 순간 전 긴장해서 몸이 굳었죠. 그런데 심사관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2번의 도장 소리. 그리고 여권을 돌려주며 한마디 했어요. 웰컴 투 유럽. Have a nice trip. 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단 한 가지 질문도 없었고 서류 확인도 없었어요. 5초, 아니 정확히는 3초 정도였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뒤돌아서 걸어 나오면서도 계속 의아했습니다. 혹시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다시 불려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통과한 거였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더니 독일 감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벌써 끝났어? 무슨 특별한 비자라도 있었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국 여권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하던 심사관이 왜 저한테는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 준 걸까요? 잠시 후 다른 팀원들도 입국 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카메라맨은 7분, 독일 감독은 10분, 레바논 통역사는 거의 20분이 걸렸어요. 모두가 각종 질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죠. 그런데 저만 5초.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건 운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파리의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여권을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붉은색 표지, 금색으로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그리고 태극 문양. 평소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 비자 면제 국가수, 여권 순위 같은 키워드로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19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 특히 유럽 연합 국가들과는 비자 면제 협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역사였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대요. 여권 발급 자체가 까다로웠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 경제 성장, 문화적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제가 5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축적된 신뢰 덕분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행운아였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니까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선물이었죠. 문득 공항에서 봤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20분씩 심사받던 사람들, 입국 거부당한 노인,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있던 청년들. 그들에게 국경은 넘어야 할 산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문턱이었던 거예요. 이런 특권이 영원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국가의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고 하잖아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사고로도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그리고 이 무게를 제대로 짊어지고 살아야겠다고요. 6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저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대륙의 물 부족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촬영이었어요. 공항은 이스탄불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작고 더 혼잡하고 더 뜨거웠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모두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역시나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이번에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중국 건설회사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단체였는데 각자 초청장과 비자 서류를 들고 있었죠. 그들의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한 명 한 명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대조하고 질문을 하고 때로는 상급자를 불러 확인하기도 했어요. 거의 30분이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인도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비즈니스 비자와 초청장,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고 심사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검토했어요. 특히 체류 기간과 목적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엔 어떨까 내심 궁금했어요. 아프리카는 유럽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이 표지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심사관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샘성, BTS, 베리구드. 그리고는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번에도 채 10초가 안 걸렸죠. 옆에 있던 동료 심사관이 뭐라고 물어보자 제 여권을 보여주며 한국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행증인 것처럼요. 나중에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다고. 불법 체류도 적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드물고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킨다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제품들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도 한몫한데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정부 간 협정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 작은 신뢰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그해 9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사전 답사였어요. 남미는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특히 치안 문제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공항에서부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 옆줄에 일본인 관광객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체 비자를 받아왔는데도 한 명씩 따로 심사를 받아야 했고 각종 질문에 답해야 했죠. 체류 일정표를 제시하고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고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증명해야 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영어로 물었어요. 코리어. 저는 예스, 사우스 코리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심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는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코리어, 굿 이라고 했거든요.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도 한국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싶었죠. 나중에 현지 한인 교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브라질에는 5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의류사업 분야에서 한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유명하대요. 약속을 어기지 않고 품질을 속이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는 평판이 자리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K-뷰티와 K-팝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한국 음식점도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파울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받은 이 신뢰와 환대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묵묵히 살아온 수만 명의 한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700만 재외동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들이 낯선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현지 사회에 기여하면서 쌓아온 신뢰. 그것이 저라는 낯선 한국인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런던 히드로 공항. 저는 BBC와의 공동 제작 미팅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제는 입국 심사가 두렵지 않았죠. 하지만 이날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면서 옆줄을 보니 한 가족이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피부색과 옷차림으로 봐서 중동 지역에서 온 것 같았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심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입국을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 가족은 별도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8살쯤 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이 사진과 제 얼굴을 대조하고 간단히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뭐냐고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입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방금 본 가족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국경은 얼마나 높은 벽이었을까요? 어쩌면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온 난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텐데 저에게는 그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일상적인 이동이었어요. 그날 밤 BBC 프로듀서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여권의 힘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건 한국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신뢰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공부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한다고. 이런 작은 신뢰들이 쌓여서 국가의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실수하면 그게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신뢰를 쌓으면 그건 역시 한국의 자산이 되는 거죠. 공항에서 본 그 가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들의 나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의 여권도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지금은 2025년 8월입니다. 저는 서울의 작업실에서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어요. 화면 속에는 세계 각국의 풍경과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제 여권이 놓여 있죠. 이제는 도장으로 가득 찬 조금은 낡아 보이는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들여다보면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이스탄불에서의 5초, 나이로비에서의 환대, 상파울루에서의 엄지손가락, 런던에서의 깨달음.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 가르쳐준 건 무엇일까요? 첫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고 문화 강국이 되기까지. 그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땀 흘리고 노력했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둘째,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하지만 이 특권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얼굴이고 제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셋째, 세상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국경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 증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자유를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브랜드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BTS만이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 여행을 다니는 관광객, 심지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까지. 우리 모두가 한국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어제 새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새 여권을 받으면 또 새로운 도장들로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도장 하나하나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받은 신뢰의 증표라는 걸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국경을 넘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기억할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붉은색 여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말이죠.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고, 국민들의 노력이고,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이 무게를 느끼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오늘이 다음 세대가 받을 신뢰가 되니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